이번 주에는 주 초에 주가가 100포인트 하락했다가 100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다른 날도 장중에 10포인트 올랐다가 10포인트 하락했다가 결국에 보게 되면 보합으로서 마감되는 상황이 연속이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보기에 따라서 두 개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를 축적해가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성만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상무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예.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러는데,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떨어지면 뭐 미 연준이 지원에 나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 올라가요. 예. 근데 미 연준도 이거를 추세 상승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떨어지는 걸 막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뭐 전 세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경제가 좋아지고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야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떨어지면 연준이 도와줄 테니 떨어지면 사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힘이 연준과 개인 투자자의 힘에서 막히고 다시 올라가는데, 지난번 떨어지기 직전까지 올라가고 나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또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또 흘러내리고 뭐 어느 정도 더 떨어지고 나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사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이미 이제 그 바이러스 확산되기 이전에 지수대로 웬만한 지수들은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증가할까라는 믿음을 갖는 투자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도 경제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자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사실 어떻게 보면 막고 있어요. 연준이 막고 있는데 또 떨어지면 또 연준이 받쳐놓고. 네, 예. 지난번 며칠 전 월요일 날도 연준이 이제 급하게 또 그동안 안 해왔던 정책을 또 꺼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유통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예. 올라가고 있으면 또 파월이 나와서 장기 침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못 올라가게 만들고, 뭐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초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포인트 떨어지고 오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시장에 전환하는 신호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점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전에는 주가가 쭉 계속 오르는 형태였었는데, 네. 이번 주 뭐 짧기는 하지만 이번 주만 보면 한번 크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조금 전환하는 형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 예. 뭐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객이 많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테러리스트가 이제 그 타겟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것도 여객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고 여행을 안 다니고 관광지는 완전히 뭐 영업이 안 되고 그런 상태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됐거든요. 그러니까 테러하고 바이러스가 거의 동일하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들어갔는데, 뭐 그래도 이제 그 폭락했던 주가가 곧바로 다 반등을 해요. 예. 근데 전 고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힘을 못 받고, 예. 왜냐하면 지금과 마찬가지인데 이 여행이나 뭐 그다음에 숙박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는 게 이게 2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잠깐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한다 그러면서 잠깐 정부 중앙은이 엄청나게 돈을 퍼부으면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긴 했고, 경제도 단기적으로는 V자형 반등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거 지속성 없다. 예. 결국은 고용이 좋아져야 되는데 고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테러를 받는데 충격이 얼마나 강한데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겠냐. 그리고 정부도 사람들이 모이게 한 거죠. 예. 모이면 무슨 경보 발령하고 뭐 사람들이 건물 폭파된다고 건물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결국 그런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면서 요까지만 V자형이에요. 예. 전고점까지만. 거기서부터 주가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그런 음식을 몇 번 거치다가 결국 이게 2002년 4월에 가면 주가가 쭉 떨어지는 예, 그렇죠.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까지는 V자 맞아요. V자 맞고 경제 지표가 뭐 한 두세 달 정도 더 개선되는 거 맞고 그거는 이미 다 시장 가격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 더 올라가려 그러면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고용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느 나라든 여행이나 숙박, 뭐 음식 이쪽으로 뭐 그동안 사실 지난 10년간의 고용 증가는 여행하고 숙박 그다음에 맛집 이런 거 중심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일용직, 뭐 아르바이트 이쪽으로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으로 일자리 증가했는데 이게 확 줄어버렸죠. 예. 다시 언제 좋아질 거냐라는 겁니다. 언택트 가지고 이게 경제가 좋아진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간 주가가 치고 갈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려고 보니 연준이 아직까지 쓸 수 있는 돈 많고 쓸 수 있는 정책이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 모든 일은 반복은 내성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연준이 계속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개인들도 자금이 갈수록 사고 또 사는데 떨어질 때마다 이게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그러고 연준도 이제 바치는 힘이 지금처럼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좀 지나면 내성이 생기고 이때가 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 원래 저 시장에서 한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못 가면 결국 나중에 가면 반대쪽으로 세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연구원님께는 코스닥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코스닥 일단 한동안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에 예. 이제 두 가지 악재 일단 코로나가 다시 일단 재확산되고 있고 두 번째가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이슈 이제 뭐 개성공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예, 예. 또 최근에 또 이제 뭐 개성공단에 뭐 북한이 군 병력을 뭐 배치 관련된 그런 게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 악화 한반도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일단 좀 코스닥이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악재인데 역시나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동안 코스닥이 좀 상당히 너무 세게 올랐으니까 또 조정 차원에서 좀 이렇게 쉬어갈 때가 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좀 건전한 조정이라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중장기적 차원에서 역시 또 코스닥은 그래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쎄 뭐 코스닥이 나스닥보다도 더 빨리 예. 전고점을 회복을 즉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회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이 이런 조정을 한번 겪고 나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역시나 지금도 보면요, 시장의 유동 자금이 계속 이 주식 시장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고 특히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특히나 그 중에서도 코스닥이 좀 더 가장 크게 큰 수혜를 입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역시나 타 이런 투자 상품 뭐 부동산이 됐건 뭐 은행 적금이 됐건 뭐가 됐던지 간에 또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기 때문에 예. 이런 두 가지 악재 뭐 좀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북한 이슈가 좀만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 또 코스닥이 또 한번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전략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일구 상무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연준에 대한 기대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도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원래 나왔던 정책을 한 번 다시 발표한 건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그러니까 그 어저께 그저께 하면서 의회에서 출석도 해서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일단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이게 결국은 연준이라는 데가 통화정책 쓰는 거는 고용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연준은 분명하게 이제 자기네들의 목표가 완전 고용을 수준까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면 의회가 미국은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데 중앙은행인데 여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가령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한국은행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연준은 의회가 만든 일반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의회가 계속 이제 연준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은 네 가지를 뒀는데 그 중에서 물가 안정하고 고용 완전 고용 수준 달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죠. 의회가 그렇죠. 연준한테 예. 준. 그래서 의회 가게 되면 이제 연준 의장은 물가와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준이 볼 때 지난 10년 동안의 고용 증가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쪽으로 해서 예. 많이 증가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는 쪽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그 이전에 소비가 늘어났던 내구재, 뭐 흔히 자동차나 아니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쪽으로 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어 왔어요. 예. 그러면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게 이제 서비스업 쪽의 일자리만 증가했는데 이 일자리는 그렇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죠. 이 일자리가 훅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좋아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지난 4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14.2%인가 3%인가 그랬고 그 다음 달에 5월 달에 13.8%인가 약간 내려왔다고 그때 주가가 또 한참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훅 내려가지 못할 거다라는 건 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예.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이제 좀 진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뭐 1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니까 야, 이거 뭐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죠. 벌써 3달이 훨씬 더 넘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락다운을 새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것도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게 아니고 안 새롭게. 했던 사람들이 새로 하는 건데 이게 왜 계속 증가하지? 이 말은 실업률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연준도 지금 상태에서 실업률이 5%, 6%까지 내려와야지만 경제가 순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4% 있는 실업률이 내년 말에 간다고 해서 이게 5%, 6%로 내려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해요. 예. 그게 이제 파월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파월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연준의 행동은 또 연준이 그동안 행동한 거 보면 지난 월요일 날도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주식시장의 변동성 흔히 빅스라는 지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가가 떨어질 때 빅스가 확 올라가는데 그 빅스가 확 올라가는 날 골라서 그런 걸 내놔요. 그러니까 요걸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이제 파월은 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 진실이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적일까 봐서 또 밑에서는 또 주가는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사람들을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죠. 적응시켜 나가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연준이 받쳐주는 것도 없이 이런 이야기 덕덕덕 던지면 사람들이 그렇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형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좀 조작인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뭐 그게 예.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 연준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딜레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나스닥 시가총액에서 IT, 헬스케어 등등 성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인데 좀 전에 우리 김일구 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이나 호텔 뭐 이런 그 서비스와 관련한 것의 그 시가총액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실물 경제에서 고용 인원 쪽으로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크니까 도대체 이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 골칫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연준 얘기가 나왔으니까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근에 아무튼 금리는 조금 좀 안정이 돼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시장이 기대를 하는 게 지난번에 FOMC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도 한다고 해라. 뭐든 다 하겠다고 하고 마이너스 금리도 해라. 채권 시장의 바람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0이 끝이라고 하면 그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어디까지나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코스피 3천 간다, 4천 간다 할 수 있는데 채권은 여기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한테 채권을 권하고 싶은데 권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업 자체가 채권업이라는 업 자체가 이게 존재 가능한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도 간다고 하자.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할 수 있으니 그래서 파월한테 그런 이야기를 기대도 하던데 채권 시장에서는 파월은 그건 안 한다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으로서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예. 금리는 제로고 뭐 장기 금리도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시장에서 뭐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 건 뭐냐면 미 연준이 장기 금리의 상한선을 정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죠. 예,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지금 일본은행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일본은행이 뭐 단기금리, 자기 정책금리 마이너스 0.1인데 요거 움직이지 않은 지는 꽤 됐고 뭐 이게 이제 2년 전부터는 10년짜리 국채금리를 0.1 그렇게 정해놓고 요 위로 올라오는 금리가 올라오면 무조건 무제한 국채 매입한다라는 예. 겁니다. 이런 식이 지금 일본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1960년대 미국 연준도 이런 걸 했었어요. 예. 그때 10년짜리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죠. 시장에서 도대체 소화가 안 돼요. 예. 금리가 폭등을 할 것 같으니까 연준이 그때 4.5%인가 4.25인가 그거 딱 정해놓고 요 위로 올라오는 국채는 무조건 다 샀습니다. 10년짜리를.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그려보면 과거 그때 금리를 보면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 거기서는 이렇게 직선이에요. 쭉 옆쪽으로 그냥. 네, 지금 연준이 아마 그거는 할 가능성이 꽤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 경기 부양책 말고 2조 2천억 달러 말고 민주당은 이미 3조 달러를 더 쓰자라고 하원을 통과시킨 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는 아마 1조 달러 내지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또 의회로 넘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 3조 정도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고 국채가 그만큼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금리 인하는 없다고 하죠. 국채 발행은 계속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대해서는 아마 연준이 금리 상한을 딱 정해놓고 요 위로 올라오는 거는 계속 예, 대입해서.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가 예. 좋은 가격에 사줄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지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 토픽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일단 제가 좀 그 눈여겨 보셔야 할 종목 3개 일단 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김일구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언택트 시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일단 e스포츠 관련된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의 이름은 WI인데요. WI. 예,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기존에는 라이센싱 IP라 그래서 예. 일단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카카오 프렌즈나 펭수 관련된 이런 그 굿즈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뭐 완판 가깝게 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스포츠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막 씨름을 봤다가 저희 아버지 세대는 요즘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어른들이 어렸을 때 씨름을 안 보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안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요즘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아이들이 보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e스포츠입니다. 예. 롤 이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그 우리나라 게임 구단 중에 SKT, CS, T1, 그 SK텔레콤과 미국의 컴캐스트가 합작한 그 게임 구단의 지분을 예. WI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관련해서요 e스포츠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성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WI 한번 기존의 라이센싱 IP에다가 그리고 e스포츠 비즈니스 관련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WI. 예, WI고요.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콜마 B&H입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 애텀이라고 해서요. 그 일종의 다단계 판매인데 이게 예.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전체 회원 수가 지금 국내에서는 340만 명인데 올해 4월 1일부터 중국에서 회원을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과 중국에서 모집 1개월 만에 회원 수가 3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회원 수가 340만 명인데 중국에서 고작 비즈니스를 한 2달 좀 넘게 했는데 벌써 우리나라 회원 수 가까운게 모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단계 시장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 5조 원인데 중국은 40조예요. 40조 원. 예, 8배네요. 한국의 예. 8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게 애터미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이 콜마 B&H도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수혜를 입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콜마 B&H에서 애터미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의
비중이 한 70%가 됩니다. 따라서 예. 앞으로 애터미의 중국 관련 진출에서 가장 큰 수혜가 콜마 BNH가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한 종목 예, 알려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종목은요.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 예, 이게 뭐냐면요. SK그룹 관련된 이게 계열사인데요. 예. 그 SK텔레콤 그 사용자 보시면 그 사용자분들이 이제 뭐 각종 뭐 이제 소비를 할 때 뭐 여행이건 도서건 뭐 화장품이건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 데이터가 축적돼서 일종의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능을 통해서 이 고객이 무엇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하냐 따라서 문자로 그와 관련된 링크를 보내주는 그런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예. 이와 관련된 일 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언택트 시대, 그 빅데이터 AI 시대에 맞는 마케팅 방법이죠. 따라서 인크로스 일단 보시면 앞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소비 트렌드에 봐서 오히려 이런 직접 광고보다도 이런 소위 고객 맞춤형 광고 예.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매출과 수익성의 성장이 기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WI, 콜마, BNH, 그다음에 그리고 인크로스 예, 이 세 종목을 말씀해 예. 주셨고요. 자, 그 상무님께 한번 여쭤볼게. 주식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상 매매 상당히 좀 문제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라고 그 볼 수가 있는데 우선주 굉장히 급등하고 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바이오 주식도 야 이게 정말 합리적인 가격일까라는 얘기들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동성 장세의 끝물이다. 그리고 그 증거다. 이 증거는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굉장히 많이 경험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사람들이 이게 유동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예, 그렇죠. 예, 그게 그 유동성은 넘치고 넘치는데 주식시장에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기존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야 될 이유와 떨어져야 될 이유가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가총액이 좀 조그맣고 유통 주식 수가 좀 작은 데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동성 장세의 끝물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 올라갈 수 있으면 그걸로 가지 그렇죠. 굳이 일로 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뭐 그게 끝물이라고 딱 단정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장이 갈 길을 잃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시장이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왔다고 보거든요. 예. 뭐 미 연준 파월 뭐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번 4월 달에는 IMF는 걱정하지 마라. 올해 좀 마이너스 3% 갔다가 내년에는 플러스 5.8% 올해 떨어졌던 거 다 많이 하고 다 많이 가니까 한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최근에 OECD는 아니다. 이거 올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6, 7% 떨어지고 내년에는 까딱 잘못하면 2.8%밖에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가봤자 작년 GDP 수준 못 간다. 전 세계 경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해요. 여기 이 사이에 괴리를 갖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어떤 종목에서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못 찾고 유동성은 많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유동성 장세 끝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 우선주나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태풍의 핵인 곳에는 가능한 한 좀 잘 그 판단하셔가지고 좀 그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상장 지금 예. 앞두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SK 그룹 그 계열사들 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SK 바이오팜이 상장되고 나면 예. 주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예,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SK 바이오팜이 어떤 회사냐면요. 예. 일단 코로나 관련된 신약 치료제를 관련된 그 효용 있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예. 미국 FDA의 시판 허가를 받은 이런 그 파이프라인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단 기관과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반응을 보니까요, 기관들은요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점에 돈 뭉치를 들고 와서 예. 해당 청약이 가능한 그 증권사에 와서요 뭐 10억, 20억 이렇게 청약 증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거에 가장 이 SK 바이오팜 이전에 가장 핫했던 IPO 종목이 제일모직입니다. 2014년도에. 예.
그때 이 청약 경쟁률이 한 195대 1 됐는데요. 예. 현재 그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 같고 청약 증거금만 SK 바이오팜의 청약 증거금만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조 원이요? 예, 청약 증거금만요.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되면요, 주가는 아주 매우 좋은 흐름이 보일 것 같고요. 덩달아서 또 제약 바이오 전체 업종의 이런 그 센티멘트 개선에도 좀 크게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하고 주가가 오르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예, 봤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한 번 본 거에 대해서는 예. 그거에 비춰서 생각을 하니까 예. 당연히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지금 크게 상장하는 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BTS 예. 소속사인 맞습니다. 거죠. 예. 당연히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3대 빅 그 엔터테인먼트 예. 회사로서 이루어져 있는 시장 구조가 예.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예. 이제 그 4대 천왕의 형태로서 예.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했고요. 일단 하게 되면은 기존의 엔터 빅3 SM, YG, JYP를 뛰어넘는 시가총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한 2조 원, 그 2조 원에서 최대 5조 원 그 사이를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예. 아니, 어떠한 밸류가 될지는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SM, YG, JYP 이 세 개, 3, 4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잘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하나의 시총이 더 클 수가 크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빅4가 되기보다는 이게 독보적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원탑이 된다는 거죠? 원탑이 되고요. 그 밑에 SM, YG, JYP 그 밑에 큐브 엔터 이렇게 흔히 말하는 엔터 빅5 체제가 일단 구축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도 그 빅히트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관심이 많이 일단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최고의 스타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예. 그건 장점이고요. 또 얼마 전에 M&A를 통해서요. 뉴이스트나 세븐틴이 그 포함되어 있는 또 기획사를 인수했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또한 단점이 뭐냐면 이 방탄소년단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거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방탄소년단이 군대만 가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뭐 최소한 5조 원이 넘는 확실한데 예.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계를 이미 평정한 BTS가 소속된 빅히트이기 때문에 좀 특히나 이쪽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해 있는 엔터 업종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 SK 바이오팜 그 상장 여쭤봤고, 그다음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이 상장들이 예. 바이오 업종이나 또 그 엔터 엔터테인먼트 업종, 예. 업종이나 이쪽에다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는요 긍정적이고요. 긍정적으로. 이 섹터에 대한 좀 재평가, 섹터에 대한 재평가가 일단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좋은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예. 너무 이거 고평가 아니야? 하는데 오히려 SK 바이오 상장됨으로써 이거는 정말 미래가 있구나. 제약 바이오는 그걸 심어주고 엔터주도 이거 코로나 이후에 엔터 이제 뭐 지금 당장 콘서트도 못 하고 팬미팅도 못 하는데 이거 별거 없는 거 아니야 하는데 또 이렇게 하고 특히나 엔터 업종은요.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 글로벌 투자들에게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K-팝 업종이라는 게 엄연히 하나의 섹터가 있고 이게 투자를 할 만하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이 대한민국 엔터 업종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보게 하는 재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상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여쭤볼게. 공모주 투자.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좀 뜸한 것 같긴 한데 공모주 투자는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종목 2개부터 해서 또 최근에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냥 요즘에 주시장 좋은데 무조건 사야 되냐? 흔히 예. 말한 묻지마 투자해야 되는데 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예. 했을 때 역시나 이제 공모가가 정해지고 과연 그게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적정한지 아니면 너무 높은 흔히 말하는 상단, 흔히 말하는 쓰는 말로 꼭지라 그러죠. 그 정도 가격에 된 건지 좀 파악을 해보시고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람들 좋다 그래서 막 묻지마 청약 이런 건 좀 약간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떤가 예,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예. 그 청약이 되게 되면 예. 그 이후에 뭐 상당 기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니까. 예.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님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남북 문제가 상당히 좀 꼬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여기도 사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경험이 많아서 웬만해서는 잘 반응을 안 하는 거는 분명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미사일 실험이나 뭐 연평도 포격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웬만해서는 잘 반응은 안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어쨌든 우리 한국으로서는 최대 약재일 수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됐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북한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뭐 분명히 주의 있게 지켜보고 관찰해야 되는 건 분명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성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셨습니다.